네,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김용균 씨의 생전 영상과 유품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입사를 앞둔 김 씨가 양복을 입고 해맑게 웃는 모습과 함께 유품으로 남겨진 컵라면이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네, 노동자 출신의 한 시인은 고 김용균 씨의 바치는 추모시도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20일 저녁 추모문화제에서 낭송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등을 전지현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이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제 저녁이었는데요. 촛불을 든 시민 수백 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고 김용균 씨를 추모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 씨의 어떤 유품들, 그러니까 뭐 탕가루가 묻은 작업복도 그렇고 컵라면도 그렇고 참 마음이 먹먹합니다. 예. 그런 컵라면이나 작업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이들의 가슴이 짠했었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지난 몇 년 전에 이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데 이 김용균 씨가 24살 청년인데 서부발전 산하에 이게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1년 계약직 근로자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했지만 거기에 직원은 아니고 이제 외주 하청업체의 직원이었던 거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난 11일 날 이렇게 3km 구간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중에 기계에 몸이 끼는 바람에 이게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근무자가 한 명 더 있었으면은 얼른 그 벨트를 멈추게 해서 사고를 모면할 수 있었을 텐데 혼자 야간에 점검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이 돼야 할 텐데 지금 인력 충원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대책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서부발전에서 뒤늦게 하청업체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2인 1조 규정을 준수하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 규정은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컨베이어 벨트 작업장이 위험 작업장에서 빠져 있어가지고는 안전관리인을 두는 게 어떤 사업장의 자율적인 사항으로 관리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는 이게 2인 1조를 두는 게 의무화돼 있지는 않아서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하청업체 차원에서도 사고를 막고 싶겠죠. 그래서 2인 1조를 안 두고 싶어서 안 뒀다기보다는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인력 충원이라든지 2인 1조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게 아니라 좀 구조적인 문제에서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런 산재 사고 대부분이 이런 사내 하청업체 분야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작업 현장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대기업, 그러니까 원청업체들이 어떤 유해 작업장이라든지 그 위험 분야, 일부 분야에 대해서 하청업체랑 갑질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을 거기다가 주고 거기서 관리를 하게 하는데 왜 이런 사내하청 계약을 체결하냐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은 인건비를 줄이고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내 하청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단순히 현장에서 인력 충원하라 이렇게 공문 보내고 이번 사건 왜 일어났는지 좀 더 조사를 해야 되겠어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보니까 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또 어떤 기사 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사고 현장이 또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서 어떤 그런 의혹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원청업체가 기본적으로 근로감독도 그렇고 이걸 제대로 시행을 하는데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별 근로 감독을 지금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치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그 현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근로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같이 근로하던 근로자들 말에 따르면은 이 컨베이어 벨트에다 석탄을 실어서 운송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찌꺼기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제거하는 게 완전히 이거를 이렇게 쇠꼬챙이 같은 거를 가지고 이거를 제거를 하는데 완전히 제거를 하려면은 그 기계 안에 이렇게 몸을 완전히 들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군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컨베이어 벨트가 멈춘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번 이상 멈추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된대요. 화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딴 데는 돌아가고 여기만 이렇게 멈춰가지고는 급하게 이거를
제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위험천만하게 운행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업장 내에서 어떤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면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처벌 규정이 되게 약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형사 사건이다 보니까는 실제로 그런 그 관여 현장에다 이렇게 관여를 한 사람의 실질적으로 관여를 누가 했는지를 보고 이 사람을 어디까지 피의자다 이렇게 확정을 하는데 원청업체는 그냥 계약만 하고 자기들은 네. 관여를 안 하고 책임을 이미 떠밀어 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원청업체까지 이런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최근 5년간 원청업체가 실형을 받은 건은 한 건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고 보니 대부분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이게 끝나버리고 그것도 형사처벌 규정이 이렇게 낮게 돼 있으니까 뭐 벌금, 심하면 집행유예 이 정도로 끝나다 보니까는 일단 네.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재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위험천만하게 운영이 됐고 안전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2달 전에 컨베이어 안전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이것도 참 문제인 것 드러나고 같습니다.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컨베이어 벨트에 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직접적인 원인은. 예. 그런데 2달 전에 여기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하거든요. 네. 안전 점검은 그러니까 민간 안전업체에서 했고 그 당시에 어디까지 조사를 했냐고 보니까 유관 검사, 장비 검사, 작동 검사를 다 했고 정상 작동이다 그래서 전부 합격점을 받았다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전 점검에 어떤 부실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까지 들여다봐야 되고 그러니까 2개예요. 안전 점검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평소 이게 근로 작업이 컨베이어 벨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까 제가 현장의 근로자들 얘기가 위험천만하게 네. 그런 제거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예. 평소 여기에 근로 규정이 어느 정도로 제대로 준수가 되었는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인권위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좀 막을 법도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된다 성명을 아까도 발표한 거 함께 보시기도 했는데 노동부도 보니까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 아까 좀 법이 약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이게 보니까 2016년에 그 구의역 사고 그것도 참 논란이 됐던 사고인데 사고 이후에 발의한 법안도 그냥 제자리고 이게 뭐 이렇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요. 법안을 하나 통과시키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익단체들에게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니까 예. 국회 입장에서는 이게 옳은 길이란 거를 알면서도 쉽사리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고려사항이 있거든요. 많은 거군요. 예, 고려사항이 많아요. 지금 유치원법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예. 원청의 어떤 책임을 강화하고 이런 사내 하청을 제한하는 쪽으로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2, 3년 전에 발의가 돼 있는 상태예요. 개정안이. 네. 예. 그런데 이게 계속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법이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일단 인건비 문제라든지 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한번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를 할 때마다 그 작동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버리면은 예. 효율성이라든지 생산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계속 민원을 넣고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을 하느라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정체돼 있는 상태인데 네.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거를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뭐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다음에 기업의 비용 절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예. 먼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 돼야 그렇죠. 되고 이 법은 지금 지난 5년간의 기업 산재 346건 중에서 337건이 사내 하청을 줬던 그런 유해 환경 분야에서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 계속 일어나게 지금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아닌 행동, 즉 입법으로 정치권이 응답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소설 경마장 가는 길로 유명한 작가 하일지 동덕여대 임종주 교수가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일단 네. 사건 개요부터 좀 되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15년에 하일지 교수가 제자에게 이제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검찰에서. 그래가지고는 이게 강제추행죄가 해당되는 거죠. 근데 하일지 교수 측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뭐 입맞춤을 한 거는 맞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입맞춤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인정이 됐어요. 그 네. 부분은 본인도 인정을 했는데 동의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된다면은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일지 교수 측에서 이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고 경찰은 또 그 외로 그 사건 전후에 둘 사람의 관계가 어땠는지 오고 간 문자가 어땠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따져 보았을 때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하일지 교수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신빙성이 없다. 예.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럴 것이 하일지 교수는 지금 나이가 60대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학부생이 동의를 해서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는 말이 사실 좀 설득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봤어도 쉽지 않은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또 이게 아니 땡 굴뚝에 연결나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니까 하일지 교수가 그동안에 미투 운동을 좀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또 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고 강의 시간에도 학생들 대상으로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제자들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그쪽으로 심의성이 무게감이 좀 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몇 달 된 얘기인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네. 하일지 교수가 이제 해당 학교 수업 시간에 미투 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고 그 당시에 고발했던 그 당시에 그 사실을 폭로했던 여성과 관련해 가지고 뭐 질투심이라든지 어떤 여성의 어떤 신변적인 그런 얘기들을 언급을 하면서 예, 뭐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학생들은 공개 사과를 요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 하일지 교수는 그럼 내가 강단을 떠나겠다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예. 강단에서 내 가치관에 대해서 말할 자유는 있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육의 자유인 것처럼. 그런데 그때 한창 그 사건이 공방 중에 있었고 지금도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네. 사실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몰라요. 네. 근데 자기의 프레임을 가지고 재단한 사실을 가지고 특정인을 이렇게 뭐 피해자나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은 그건 가치관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이거든요. 네. 그거를 어떤 무슨 교수의 가치관이냐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은 하일지 교수가 잘못된 거죠. 네, 예. 일단 그런가 하면 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학생에 대해서 하일지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사실이고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그거를 폭로한 것이 하일지 교수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미투 폭로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본인 당연히 용인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강제 추행이 맞다면은 학생이 그 사실을 폭로한 거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네. 보니까 아까 이제 키스는 했다고 했는데 학생 측에서는 이게 뭐 강제에 의한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어떤 직접적인 뭐 어떤 영상이라든가 이런 증거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범죄는 대부분 직접적인 영상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진술에 은밀한 의해서. 장소에서 일어나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진술을 가지고 이것들을 뭐 어떤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다 이걸 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어떤 재판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두 사람의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 그 이후에 여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그렇군요.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다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해자의 말만 무조건 믿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증인들의 그거는- 발언도 중요하겠군요. 네네 그건 잘못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짧게 짚어볼까요? 아까 저희가 이 대담 전에 봤던 보도였는데 1년 동안 그 부동산 값이 크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2억 원 이상 어떤 고액 그 이혼 소송이 늘고 있다고 그러네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고액 이혼 사건이 늘어서 합의부를 증설해야 된다. 뭐 아까 그런 예. 기사였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1심에서는 단독 재판부에서 그거를 관할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판사님 3명으로 이루어진 합의부에서 관할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걸 어떤 기준으로 나누면은 내가 청구하는 금액 소가가 2억 원이 넘으면 이제 3명이 관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큰 비중이 되는 게 재산 분할인데 네.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남편 명의로 된 거, 그다음에 내 명의로 된 거 이렇게 합쳐가지고 보통 절반 달라 절반으로 이렇게 청구를 이렇게 하는 하거든요. 거죠. 예. 그런데 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부동산인데 네. 요새 한동안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잖아요. 전세금도 네. 오르고 그렇다 보니까는 청구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대부분 합의부 관할이 많아지니까는 이게 합의부를 증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값이 최근에 폭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부동산 값이
값이 올랐던 거는 단지 그냥 뭐 최근 얼마 전의 일은 아닌 거거든요. 아, 그래서 예전에 부동산 값이 올랐던 적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 볼 때는 황혼 이혼이 늘어난 게 오히려 더 이렇게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혼할 때 보면은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 안 되지만 네. 60대, 70대 이렇게 연세가 되신 분들이 이혼을 할 때는 좀 자산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부동산 값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더 큰 원인은 황혼 이혼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고액 이혼 소송 내용까지 다양한 사건 사고 예. 소식들을 전지현 변호사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